이번 시간에는 공공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외교란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게 하는 일반적 외교에 더해서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이 상황지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소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얻는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외교의 특색인 공개적인 외교, 개방적인 외교, 협력적인 외교, 참여적인 외교, 소통적인 외교, 그리고 민간들에게 홍보하는 외교, 이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을 강화시켜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공공외교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소수의 외교관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수의 국민들, 기업이라든지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특히 민간이 외교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익적 측면이 국익과 함께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공공외교에 항상 하는 것이 소위 이론의 힘입니다. 이론의 힘.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영어로 mirror image, 거울 효과, 거울 이미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현실주의는 국제정치가 약육강식의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처럼 하나를 죽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상주의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주의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겠죠. 이상주의적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 이미지라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영향력이 행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 때 외교정책에 있어서 악의 축이라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를 악의 축의 국가로 분류를 하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제재를 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상 현실주의에서 나온 대학교 때 배운 것을 가지고서 외교에 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되면서 하나의 시각이 프레임화하게 됩니다. 프레임화. 그리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악의 축의 국가라고 안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위의 양상은 다르게 전개가 되겠죠. 현실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대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외교라고 하는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공공외교적인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에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만들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그리고 이것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공공외교라는 것이 좀 더 강화된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의 힘이다. 그리고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정책에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 결국 공공외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냉전이,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1990년대 초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탈냉정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완전히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 비슷했는데 여기에 9.11이라고 하는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전 세계적인 체제에 대한 변화 욕구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미국 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개념이 민주주의, 인권, 개인적 기회와 자유, 가치 체계를 존중한다. 개방성, 도덕성, 정당성,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서 이론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화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연성 권력이라는 말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 개념이 탈냉정기에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의 필요성에 맞게끔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하드 파워는 군사력 같은 것은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에 중심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소프트 파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글로벌 모델을 당시 점차 등장하고 있던 정보, IT 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델화시켰고 우리가 이것을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의 수도이죠. 워싱턴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싱턴 컨센서스는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미국 중심의 국제 체계를 만들고 아젠다, 의제를 세팅하는 그러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작동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하나 더해서 나온 개념이 스마트 파워입니다. 스마트하다. 똑똑한 힘, 똑똑한 국력, 똑똑한 권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드 파워도 유지하면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스마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파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의 보완제로서의 소프트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배합해서 힘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리더십을, 전 세계적인 지도력을 계속 가지게 하겠다는 것이 외교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봤을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하드 파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이렇게 됩니다만은 스마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조금 좀 소프트 파워가 모자라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는 하드 파워가 좀 모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행사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에서는 매력 외교라는 말을 합니다. 매력. 차밍한 거죠. 그러니까 매력. 누가 누구한테 매력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몇 초 안에 결정되죠. 몇 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매력을 확 느낄 수도 있죠. 결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기술, 과학, 지식과 같은 정보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 요새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매력 자원화하는 것. 이 매력 자원화하면 국가 브랜드가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한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제가 1980년대 말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모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맨 처음에는 중국,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그러면 그러다가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 한국 전쟁에 무너진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반면 지금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25 때, 한국전쟁 때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므로써 한국에 대한 매력을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한류 역시 동일합니다. K컬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까지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국의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고 이것이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공공외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식의 가치, 제도, 정책, 홍보, 아까 얘기했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을 얘기했다면 그럼 한국적인 서울 컨센서스는 뭘까? 한국의 모델은 뭘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렇지만 중견국으로 혹은 중추국가로 가는 나라에 있어서의 공공외교는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소위 21세기 들어서 점차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2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을. 그러면서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하고 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사회주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중화민족의 치욕의 역사를 딛고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거죠.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든지 자유에 기반한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의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의견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국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브랜드를 높이고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하는 점입니다.